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이런 속담이 딱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그림을 그렸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그림은 뒷전이 되었네요. 아쉽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는 없어요. 그림만큼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래도 최근에는 애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간 덕분에 오전에는 조금씩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일을 시작하고는 있답니다. 물론 저의 주된 일은 다른 것이지만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 저희 집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배다른 동생 둘까지 해서 총 5식구였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들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셨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배다른 동생이란 말에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랍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원래 몸이 약하셨는데 저를 가지시는 바람에 더 몸이 나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제가 태어난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외가와 완전 인연을 끊고 사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묻혀 계시는 곳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외가 식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원망스럽기만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두 분이 좀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본 적 없는 생각이지만 저는 항상 제 생일이 되면 아버지께 제일 많이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날만큼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지만 말이죠. 아마 저의 이런 생각을 유일하게 알고 계셨던 분은 어머니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의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분이세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신 분이셨죠. 어머니는 제게 있어 때로는 친구 같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고요. 어머니께서도 제가 의식적으로 생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버지보다도 먼저 알아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좀먹고 있던 저를 구렁텅이 속에서 꺼내주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이맘때였는데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은 미술관에서였어요. 당시 미술관에서 전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매일같이 와서는 한 작품만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그림을 많이 좋아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고 일주일이 지나서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 보름이 지나고서야 무슨 사연이 있나 하고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매일 이 그림만 보시던데 많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그냥 저 같아서요. 남편을 짧게 대답을 하고는 제게 시선 한 번 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부터 보이지 않았죠. 저는 전시가 끝날 때까지 언제 오나 되게 많이 기다렸지만 한 번도 오지는 않았죠. 그렇게 강력한 첫 만남을 남긴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친구 결혼식이었어요. 축의금을 받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진짜 딱 보는데 아, 이 남자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축의금 대신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죠. 남편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재회한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답니다. 친구들은 속을 알 수 없는 남자를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물었지만 제 눈에는 남편의 얼굴만 봐도 기분을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죠. 물론 주변에서는 자상함을 넘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식구들만 아끼면 피곤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시에 저는 시댁 식구들도 가족인데 뭐 어때서 그러느냐고 대꾸할 뿐이었답니다. 남편은 사남매 중 둘째였는데요. 위로 형이 하나,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막내 여동생 이렇게 있었답니다. 막내 아가씨는 남편이랑 무려 띠동갑이라 제가 시집갔을 때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죠. 곁에서 보면 좀 답답할 정도로 남편은 형과 동생들을 챙기는 편이었어요. 위로든 아래로든 무조건 자신이 꼭 챙기고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보였죠. 장남도 아닌데 장남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주버님께서는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고 나서야 취직을 했다고 하던데 남편이 먼저 취직을 하면서 아주버님에게 용돈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주버님께서는 대학원생일 때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했는데 그 비용마저 꽤 많은 부분을 남편이 책임졌다고 하고요. 아래 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 자신에게 쓰는 돈은 거의 없고 형과 동생들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연애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화가 좀 나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남편을 호구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도련님이나 아가씨를 보면 남편을 알뜰하게 챙기는 것이 보여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싶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하나 목표를 세운 것이 있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뭐든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기필코 고쳐놓겠다고 말이죠. 결혼 2년차가 되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아이가 생긴 것이죠. 남편은 무척이나 기뻐하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엄청나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던 방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창고로 쓰게 되지 않을까? 왜? 자기 그 방으로 뭐 하고 싶어? 서재 따로 있는데? 진짜 미안한데 우리 막내 이번에 대학 갔잖아. 기숙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떨어졌나 봐. 그래서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그건 내가 좀 불안해서. 그래서 그 방 아가씨 주자고? 불편한 거 알아, 여보. 몸 무거운 것도 알고. 그래서 이런 상황 생기면 안 되는 것도 잘 아는데 미안해. 여자애 혼자 학교 앞에서 자취하라는 것도 겁나고 우리 집에서는 학교까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남편은 잔뜩 미안한 얼굴을 하고 제게 말했죠. 저는 피식 웃음이 터졌어요. 뭐 그리 어려운 부탁이라고 그렇게 잔뜩 긴장까지 해서는 그렇게 말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저는 쉽게 동의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지금이 바로 남편의 생각을 고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었답니다. 남편의 성향이라면 아가씨를 집에 데려다 놓고 시아버지보다 훨씬 더 깐깐하게 간섭하는 것은 물론 아가씨에게 뭐든 다 퍼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약간은 굳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상관없어.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학교 다니셔도. 단 약속해야 할 것이 있어. 약속?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당신 쉽게 말하지 마. 잘 생각해보고 말해. 우선 당신 아가씨한테 아버님보다 더 잔소리할 거면 나도 싫어. 통금 시간이나 옷차림 같은 거 그런 거 말이야. 아가씨도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어린아이 다루듯 할 거야.
그리고 나 아가씨한테 생활비도 받을 거야. 생활비라니 막내한테 돈이 어딨다고. 아르바이트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무슨 몇십만 원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본인이 충분히 벌어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학생이잖아. 그리고 연애도 좀 하라고 하고. 연애 이야기에 남편은 정색을 하며 아직은 이리다고 했지만 저는 제 말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남편에게 용돈도 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주 나라 잃은 표정을 지으며 막내가 무슨 아르바이트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길게 쉬고는 아가씨도 자립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죠. 남편은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아가씨는 전혀 달랐답니다. 제 이야기에 너무 좋아하면서 당장 아르바이트부터 구해야겠다고 들뜬 모습을 보였죠. 진짜 둘째 언니 덕분에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하고 너무 좋아요. 나 수능 끝나고 다른 친구들 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오빠들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아가씨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건 절대 안 돼요. 내가 다른 건 다 막아줘도 그건 힘들 것 같으니까. 둘째 오빠 성격 알죠? 그럼요. 내가 무조건 신데렐라 할게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양심도 없는 거죠. 남편은 뭔가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만 그래도 곧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보였답니다. 저 몰래 아가씨한테 용돈을 조금씩 주고는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다 해줄 테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살짝 눈 감아주고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죠. 제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어요. 대학원 시절 결혼한 두 사람은 아이가 빨리 생기는 바람에 시댁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제가 시집 갔을 때는 첫째가 막 18개월이었죠. 형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인사를 드리는 저를 보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기계적으로 짓는 웃음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웃는 그런 웃음이라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화사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그에 반면 아주버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한 상태였죠. 저는 제가 초면에 실수라도 한 것인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당시 아주버님께서는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셨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고 계셨어요. 아이 때문에 급하게 취직을 하시긴 하셨는데 적성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형님과 아주버님의 생활비를 그동안 남편이 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많이 놀랐어요. 아주버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고요. 혹여나 제가 결혼 이후 경제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남편에게서 받는 생활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물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다 큰 성인이 결혼까지 했으면 스스로 어떻게든 책임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지 남편은 달랐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이 직장을 다시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죠. 동서, 내가 동서한테 미안한 일이 참 많아. 면목이 없어. 괜찮아요, 형님. 아시다시피 그이가 가족이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요. 뭘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내가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 정말이야. 은혜는 뭐가 은혜야. 형이 힘들면 동생이 도와줄 수도 있지. 여보, 그런 거에 기죽을 필요 없다니까. 당신은 좀 조용히 해요. 막말로 큰 서방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사람이 염치가 좀 있어야죠. 아주버님의 철없는 소리와는 다르게 형님은 진심으로 남편과 저에게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그 때문인지 정말 제게 잘해주셨답니다. 하루는 제가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형님과 잠깐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 목소리가 많이 잠긴 것 같다고 하시더니 그 길로 보양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죠. 주변에서는 무슨 형님 동서 사이가 아니라 언니 동생 사이 같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형님께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음식 솜씨가 진짜 꽝이었거든요. 그에 반면 형님은 못하는 요리가 없으실 정도였죠. 형님께서는 제 음식 솜씨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늘 밑반찬을 챙겨다 주셨어요.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죄송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반찬 만들어주시면 너무 고맙다고 형님께만 용돈을 따로 드리기도 했어요. 형님께서 만들어주신 반찬은 다 맛있었는데 특히 김치는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김장 때만 되면 형님께서는 넉넉하게 하셔서 꼭 저희 집에도 한 통 가득 담아서 보내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하셨죠. 형님께서 무슨 바람이 부셨는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나도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전 조사도 필요하고 초기 자본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망은 어떤지 확실하게 해서 시작해도 성공하기 힘든 것이 사업이었죠. 하지만 형님께서는 평소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형님께서는 주변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류, 잡화, 쇼핑몰을 시작했죠. 아이까지 시어머니에게 맡기고는 꽤나 진지하게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자신감으로 쇼핑몰을 시작한다고 하시는지는 몰랐지만 저는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랬답니다. 다행히도 사업 수단이 나쁜 것은 아니었는지 꽤나 빠르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남편 역시도 많이 걱정했었는데 한시름 놓았다는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보내드린 생활비도 그만두기로 했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형님의 쇼핑몰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시점이었어요. 그 사이 저도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정신이 없었죠. 남편이 하루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아주버님 댁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쇼핑몰이 잘 된다는 소리를 시어머니께 들었던 터라 저는 문제 생길 일이 뭐가 있는지 아무리 고민을 했지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며칠 뒤 형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안 본 사이에 정말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얼굴색도 많이 어두웠죠. 남편의 말대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서 앉으세요. 동서, 내가 진짜 오늘 어려운 말을 좀 하려고 왔어. 미안해, 동서. 형님께서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게 대뜸 사과부터 하셨죠. 저는 무슨 소리냐며 형님께 자리를 권했어요. 형님은 시원한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시더니 단숨에 들이키시고는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감이 왔어요. 아무래도 예전처럼 생활비를 도와달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형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형님께서 어렵게 꺼내신 말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처음 딱 듣는데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저도 모르게 입이 떡하고 벌어질 정도였죠. 내가 그 쇼핑몰이 잘 돼서 규모를 좀 키우면서 거래처도 많이 늘었거든. 그 와중에 지인 소개로 중국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어떻게 동서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자금이요? 형님 갑자기 규모 확대는 무슨 소리고
중국 쪽과 이상이 생겼다는 소리는 또 뭐고요? 그동안 쇼핑몰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데요? 형님께서는 더듬거리는 말투로 그동안 쇼핑몰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 이야기를 차분히 꺼내셨어요. 쇼핑몰이 점점 잘 되자 취직하셨던 아주버님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쇼핑몰 일에 매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입장에서 집안 곳곳에 상품을 쌓아두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정식 사무실도 얻었다고 했어요. 저도 사무실을 얻은 곳은 시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규모 확장은 점점 일손이 부족해서 2명을 따로 직원으로 고용할 정도였다고 말이죠.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 있는 업체와 조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답니다. 간단하게 거래처에서 불량 상품을 제공하고는 날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환불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다른 거래처에서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사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사업하는 사람은 꼭 따로 비상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형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해보신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말 그대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아니 형님, 대출은요? 대출 알아보셨어요? 지금 우리 사무실 얻을 때 대출을 최대치로 받아서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어. 담보가 없어서 더 이상 빌릴 곳도 없고. 진짜 동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딱 죽을 것 같아. 동서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세 가족 진짜 죽는 것밖에 없어. 아니 형님, 무슨 죽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큰 돈은 없어요. 형님께서 당장 필요한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기함하겠더라고요. 5천만 원이라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희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님은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형님 곁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형님께서 제 손을 대뜸 잡더니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믿을 수 없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동서 친정 말이야. 혹시 우리 쇼핑몰에 투자를 좀 부탁할 수 없을까? 저희 부모님이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 쇼핑몰 운영하는 거 동서가 제일 가까이서 봤잖아. 수단도 있어. 이번 일로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절대 같은 실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동서가 친정 식구들한테 부탁을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동서한테 잘할게. 형님은 관절한 얼굴로 제게 매달리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에 저였다라면 단호하게 거절했을 텐데 하필 며칠 전 남편을 괴로워하는 얼굴이 떠오르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우선 친정 식구들에게 이야기는 해보겠다는 말로 형님을 달래 집으로 보냈답니다. 그렇게 형님이 가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친정 식구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결국은 어머니를 찾아가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단박에 거절하셨어요. 쇼핑몰이라는 것이 얼마나 흔한데 거기다 투자하라는 말이냐고 하셨죠. 특별할 거 하나 없는 그 쇼핑몰에 뭘 보고 투자하라는 거야? 적어도 여기만에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네 말만 듣고 투자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만.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형님 일이라고 하니까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럼 이번 일만이라도 좀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든 선은 어때요? 우리 딸이 어디 쉽게 이런 얘기 하는 애도 아닌데. 어머니, 진짜 제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럼 이번 일만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위기를 넘기고 제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주버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재수씨, 진짜 이 사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도와줍니까? 네? 아니,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 시원하게 투자 좀 해주시면 될 일 가지고 겨우 이번 사태 막아주는 것만이라뇨. 아주버님, 지금 겨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돈을 겨우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큰불 껐으니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해보면 되잖아요. 저더러 어디까지 도와달란 말씀이세요? 우리한테야 큰돈이지 재수씨네 친정에는 푼돈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하더니만 진짜 너무하네. 여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해요. 동서, 이 사람이 괜히 그러는 거야. 동서 덕분에 위기 잘 넘겼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헤쳐나가는 거지. 고마워, 도와줘서. 내가 빨리 벌어서 갚을게. 갚기는 뭘 갚아? 형제끼리 주고받은 돈인데. 형님은 잔뜩 붉어진 얼굴로 아주버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셨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자신이 나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동안 아주버님의 억지를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남편이 나서다니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답니다. 그게 어떻게 형제끼리 주고받은 돈입니까? 엄연히 저희 장인어른께서 형님께 빌려주신 돈이나 다름없는데. 형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다 투자라면서요. 그럼 이익을 내서 투자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뭐? 너 이 새끼 형한테 눈 똑바로 뜨고 뭐하는 짓이야? 내가 돈 없다고 아주 나를 무시하는 모양인데 내가 네 형이야.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형님. 아주버님께서는 남편의 말에 길길이 뛰더니 기분 나쁘다며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형님도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따라 나가셨고요. 형님의 뒷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렇게 대책 없는 남자를 왜 만나서는 고생을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남편은 방금 자신이 한 말 때문인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용기를 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한 말에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로 남편에게 용기를 주었죠. 남편은 그제야 진정이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일에 도움 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말없이 웃기만 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아주버님 댁과 저희 집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였다면 남편이 먼저 아주버님에게 다가가겠지만 이번엔 어림도 없었죠. 남편 역시 고집스럽게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주버님께서는 먼저 와서 사과하라는 듯 눈치를 주셨지만 남편은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몇 번 있고 나니 시부모님께서는 빨리 화해를 했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아가씨나 도련님은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과를 해야 하냐며 아주버님 성직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절대 먼저 손 내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기분이었죠. 아주버님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짜증만 내셨는지 형님께서도 많이 힘들어 보이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께서 너무나도 신난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투자자가 생겼다고 말이죠. 쇼핑몰을 전적으로 후원해주겠다고 했다면서 대신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거래처를 만드는 일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의논을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셨죠. 아주버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쇼핑몰을 팔아넘기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하셨지만 형님께서는 5년이 지나면 사전 의논 같은 것도 없어질 것이라고 확답받았다고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형님께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기회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형님의 모습에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겠다 싶었죠. 그 뒤로 형님은 정말 승승장구하셨어요. 미숙했던 부분까지도 보완이 되고 나니 어느새 직원이 10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확장되더라고요. 저는 내심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다니 놀랍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뤄낸 형님이 자랑스럽기만 했답니다. 앞으로는 모든 상황이 점점 좋아질 일 말고는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뀐 탓인지 형님이 조금씩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말투나 행동들이 제가 알던 형님이 아닌 것 같았죠. 형님이 이상하다고 처음으로 생각된 것은 아가씨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였던 날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리 서로 싸우고 마음 다쳐도 생일만큼은 무조건 다 모여서 밥을 먹으며 축하하는 것이 규칙이었는데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형님이 큰 소리로 아가씨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쇼핑백을 3개나 꺼내더라고요. 아가씨는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쇼핑백과 형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우리 아가씨도 이런 거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0대들 사이에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생일이잖아요. 큰언니, 이건 너무 과해요. 이런 명품 가방을 제가 언제 들고 다니겠어요. 마음은 감사한데. 아가씨, 데일리로 들고 다니라고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방 들어줘야 다른 사람들도 아가씨를 명품으로 보는 거죠. 편한 거 좋다고 얼마 하지도 않는 가방 들고 다니면 다 그저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니까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만나려면 아가씨가 고급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씨는 얼떨떨한 얼굴로 가방을 열어보고는 바로 거절했지만 형님은 단호하게 밀어붙이셨어요. 아주버님께서는 형님이 신경 써서 골랐는데 그냥 들고 다니면 되지 뭐하러 고민을 하느냐고 말했죠. 슬쩍 곁에서 보니 대학생이 들고 다니기에는 확연히 부담스러운 명품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워낙 형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다 보니 아가씨는 결국 고맙다는 말로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아가씨에게 비싼 명품 가방 사준 것이 저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형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못마땅한 얼굴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동서 아무리 애 키운다고 바빠도 그렇게 가족 모임에 옷차림 그게 뭐야? 내가 여기 예약했다고 말했는데 너무하네. 단정하게 챙겨 입었는데 형님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지.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 입은 곳이 없잖아. 아니 동서는 서방님이 돈도 그렇게 잘 벌어오시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입고 올 옷 한 벌이 없어? 브랜드가 있기는 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싸구려 옷 말고 다른 옷 그런 건 없는 거야? 이번 기회에 내가 동서랑 큰 서방님 옷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지금처럼 입고 와서 사람 부끄럽게 만들지 마. 형님, 부끄럽게 만들었다뇨. 명품을 걸쳐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맞게 입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동서 생각이고 괜히 나까지 값져 보이니까 너무 불쾌하네. 형님은 입맛이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주버님께서는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시고는 형님을 따라 나가셨고요. 식장에 남은 아가씨와 도련님은 이게 무슨 경우냐고 화를 내셨지만 이미 형님은 나가버린 후였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뭐든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심호흡을 하면서 분노를 겨우 가라앉혔어요. 물론 제가 입은 옷이 눈 튀어나올 정도의 명품 브랜드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할 정도로 엉망인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무슨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쇼핑몰 도와달라고 제게 부탁하러 왔을 때는 그렇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이 너무나도 딴판이 되어버렸잖아요. 마치 지킬 앤 하이드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그냥 웃어 넘기자고 했지만 저는 자꾸만 그날의 일이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했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시작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이후에도 형님은 몇 번이나 저를 가족들 앞에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셨죠. 휴가철을 맞이해서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그 문제로도 형님과 크게 다투게 되었죠. 친구들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기에 저는 가까운 제주도를 권해드렸어요.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장시간 비행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께서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신 지 한 달 겨우 넘은 시점이기도 했고 함께 가시는 친구분들도 건강에 주의해야 하다 보니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는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제주도를 안 가봤다고 하시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가보시면 좋을 만한 곳들을 추천해드리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형님께서 코웃음을 치면서 반대하시더라고요. 제주도가 뭐예요, 어머니, 제주도가. 무슨 동네 산책 가는 것도 아니고 휴가로 가는 건데 힐링할 만한 곳으로 가야죠. 베트남이나 태국 어떠세요? 형님, 아버님 아직 많이 걸어 다니시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면 베트남이나 태국이 얼마나 더운데요. 동서, 돈이면 다 해결될 일이야. 현지 가이드 구해서 편안하게 모시면 될 일인데 뭘 그래? 그리고 비행기 그 정도 타시는 건 괜찮아. 고작 4시간이잖아. 뭐야? 동서 혹시 현지 가이드랑 차량 부분 걱정돼서 그래? 나한테 맡겨. 내가 사람 구해볼 테니까.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형님은 저를 깔보는 시선으로 피식 웃으시면서 시부모님께 베트남과 태국에 대해 열변을 토하셨어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제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것이 다 바뀔 텐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 잘났다고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확 상했죠. 하지만 차마 시부모님들 앞이라 내색도 못하고 가만히 호흡만 가다듬고 있었답니다. 형님은 점점 이야기를 하면서 흥이 오른 모습이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불편함이 역력한 얼굴로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결국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형님의 말을 자르고 말았죠. 두 분께서 제주도 원하신 이유는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제주도를 다시 가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형님 눈에는 고작 제주도 여행일지 몰라도 어머님 아버님께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추억이신 곳이라고요. 그리고 마침 함께 가시는 분들도 제주도는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마음에 쏙 들어하셨고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뭐야? 그런 이유가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하던가. 동서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음흉해? 혼자서 어머님 아버님께 점수라도 딸 생각이었어? 형님, 점수를 따다뇨. 자꾸 저한테 말씀 함부로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기회라도 있었나요? 갑자기 베트남인이 태국인이 이야기 꺼내신 건 형님이시죠. 제 말에 할 말을 잃은 형님은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화를 내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아래도 모른다고 하고는 나가버렸죠. 시부모님께서도 당황하셨는지 형님이 나가신 방향과 저를 번갈아 보면서 한숨을 쉬셨답니다. 그리고는 서로 좋게 이야기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고 한마디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형님께 사과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두 번째라고 중얼거리면서 한 번만 더 제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제 다짐이 무색하게 세 번째는 금방 다가왔어요. 도련님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죠. 저는 도련님과 막내 동서에게 혹시 새 집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어요. 도련님은 예식장 빌리는 것부터 신혼여행까지 다 도움 주셨는데 무슨 살림살이까지 챙겨주려 하시냐면서 괜찮다고 하셨죠. 사실 도련님께서 예약을 해둔 곳이 더블 부킹이 확인되면서 취소가 되었거든요. 급하게 다시 식장을 잡으려는데 어디 그게 될 법한 일인가요? 그때 제가 지인 찬스를 동원해서 예식장을 준비했더니 그게 꽤나 고마웠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지인 찬스로 전화 한 통만 했을 뿐인데 그걸로 도련님 결혼 생각을 넘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막내 동서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저는 로봇 청소기를 선물했답니다. 막내 동서는 너무 좋아하면서 잘 쓰겠다고 활짝 웃어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는 막내 동서에게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집으로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서 반지를 물려주려고 하시나 보다 싶었어요. 저 역시도 받았거든요. 때마침 남편도 일찍 마쳤으니 저녁을 함께 먹자고 이야기가 되었죠. 형님께서도 시간이 된다고 하셔서 급하게 온 가족들이 모였답니다. 다 함께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형님께서 축의금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도련님께 내밀더라고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말이죠. 도련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난 눈앞의 봉투를 어쩌지도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로 받았죠. 많이 넣지는 않았고 그냥 500 넣었어요. 신혼살림 준비는 다 했다고 하셔서 그냥 필요한 거 알아서 장만하시라고요. 별거 아니니까 그냥 받아두세요. 그래도 500만 원은 좀 과해요, 형수님. 어머, 도련님, 그게 뭐가 과해요? 그 정도는 해야죠. 안 그래, 동서? 동서는 축의금 얼마 했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형님을 보면서 어떻게든 가족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뻔히 읽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 중인데 남편이 덜컥 200만 원 줬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아무래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련님을 따로 불러서 쥐어준 모양이었어요. 막내 동서는 아직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는지 당황하며 저와 도련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뭐? 200? 동서, 아니 어떻게 도련님 결혼한다는데 겨우 200만 원을 축의금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 아유, 진짜 사람 알 수 없다니까. 겨우 그 몇 푼 아까워서 그렇게 꽁꽁 싸매더니 진짜 실망이네, 동서. 큰형님 오해세요. 작은형님께서는 로봇 청소기도 따로 사주셨는걸요. 그것 말고도 식장이랑 신혼여행까지 충분히 해주셨어요. 막내 동서, 지금 윗동서끼리 이야기하는데 어딜 끼어들기는. 그따위 로봇 청소기 얼마나 한다고. 아무래도 동서는 돈을 쓸 줄을 모르는가 봐. 하긴 집에 돈이 그렇게 많으니 어디다 쓰는 게 맞는지 배웠을 리가 있겠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 그만 좀 하세요, 형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형님이 제 앞에서 돈 이야기 하실 상황은 아니죠. 막말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 앞에서 으스대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괜히 제 신경 긁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참지 않을 테니까요. 개구리? 지금 그게 형님한테 할 말이야? 그리고 동서가 못 참으면 뭘 할 수 있는데? 왜? 사돈 어른한테 쪼르르 전화해서 이르게? 전화해봐. 내가 뭐 무서운 줄 알아? 사돈 어른한테 빌린 돈 다 갚았어. 참나. 그리고 내가 사돈 어른한테 섭섭한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저희 부모님이 뭘 섭섭하게 해드렸는데요. 형님 위기 넘길 수 있게 도와준 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인가 싶네요. 형님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당시 이왕 도와주실 의향이셨다면 그냥 도와주셔도 될 일을 딱 급한 불 끌 정도만 도와주고는 발을 바로 빼버렸던 것을 어떻게 잊겠냐고 소리를 질렀죠. 아주버님께서 그렇게 저희 욕을 하시더니 형님도 다를 바 없었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당연하지. 뭐?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그따위 기회 누가 달라고 했어? 그럼 저희가 언제까지 형님이랑 아주버님 뒤치작거리를 해야 하는데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그이가 두 분 생활비 대고 있었잖아요. 그 돈 받으시면서 아주버님 단 한 번이라도 저희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 하신 적 있으세요? 형제끼리라도 그런 것까지 당연하다고 하실 순 없는 거예요. 한 달에 고작 150이었어. 큰 서방님이 생활비에 보태라고 준 돈. 그 돈으로 그렇게 유세가 하고 싶었어? 그래, 동서? 저는 점점 형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과거 남편과 제가 얼마나 배려를 해주었는지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죠.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형님은 점점 더 도를 넘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 어머님, 친어머니 아니라며? 동생들도 다 배다른 동생이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제대로 투자도 해주지 않으셨던 거. 진짜 자식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신 거지.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형님? 아무리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계모가 괜히 계모겠어? 내가 진짜 눈앞이 캄캄해서 동서한테 부탁을 했기는 했지만 동서가 그런 대접 받는 줄 알았으면 얘기 안 했어. 형님, 지금 형님 선 넘으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다 형님이 만든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형님이 보는 앞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받았죠. 외삼촌이셨어요. 저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쇼핑몰에 관한 모든 일을 보류하라고 말씀드렸죠. 외삼촌은 이유도 묻지도 않으시고는 알겠다고 대답하셨어요. 얼마 후 형님의 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5년 계약인데 누가 그래? 뭐? 그래서 세상에. 그럼 알겠어. 일단은 끊어봐. 왜요, 형님? 그렇게 좋아하던 투자자가 갑자기 다 그만두겠다고 하시던가요? 그걸 동서가 어떻게 알고? 왜 모르겠어요. 그 쇼핑몰에 대한 모든 거 정리하라고 한 사람이 바로 전데. 저는 담담하게 그동안 형님의 회사에 투자한 것은 다름 아닌 저였다고 말했어요. 형님은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죠. 제 말에 놀란 것은 형님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형님보다 더 놀란 얼굴로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외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인연이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던 외삼촌한테 연락이 온 것은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어요. 개인 작업실로 찾아온 외삼촌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제 얼굴을 보시더니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셨어요. 당신이 엄마가 죽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유독 네 엄마를 좋아하셨거든. 하루아침에 자식 잃은 어미가 무슨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 치를 떨며 날뛰시는 어머니 때문에 너나 네 아빠한테 못할 짓 했다. 미안하다. 이제 와서요? 이 나이 되도록 어머니 기일에 한번 찾아가지도 못했던 그 많은 시간들은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할머니만 자식을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를,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요. 제가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외삼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시고는 원래 어머니께로 가야 했던 몫이 있는데 꼭 받아달라고 하셨죠. 당연히 저는 거절했고요. 외삼촌은 제가 거절할 것을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추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것으로 다시 볼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갑자기 외삼촌은 보여줄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저를 따로 불러냈죠. 그 자리에는 외할머니가 나와 계셨어요. 여전히 정정하신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보고는 무슨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어깨를 떠셨죠. 외삼촌의 말처럼 그렇게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나 싶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어머니가 보고 싶다면 언제든 와도 좋다고 하셨답니다. 대신 혼자만 오라고 하셨죠. 외어머니께서는 그 뒤로도 종종 저를 찾으셨지만 가지 않았어요. 외삼촌은 꽤나 섭섭해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거리감을 두던 외삼촌에게 처음 손을 내민 것이 바로 형님 때문이었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남편의 괴로움을 보고 있는 것도 싫었고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버님의 횡포를 참고만 있던 당시의 형님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제 정체를 숨긴 채 형님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형님께서는 저를 붙들고는 자신이 실수했다며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징그러울 정도로 빠른 태세 전환이었죠.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맨발로 따라 나오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이 안쓰럽다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저는 매몰차게 형님을 밀치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형님은 쉴 새 없이 전화와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다 같았어요. 하나같이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사과하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말로 가득했죠. 외삼촌이 전해준 바에 의하면 외삼촌이 투자를 철회하자 외삼촌을 따라서 몰려들었던 다른 사람들도 투자금을 빼겠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형님의 사무실에 일하고 있던 직원들과 함께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죠. 제가 전화도 다 무시하자 형님은 저희 집으로까지 찾아오셨어요. 당연히 저는 만나주지 않았죠.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자 이번에는 남편의 회사로 찾아간 형님과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 이상으로 단호하게 거절을 했더라고요. 그 일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시댁에서 얼마나 진상짓을 했는지 시어머님께서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연락이 오실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이 있어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형님의 쇼핑몰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서는 두 눈을 의심할 만큼의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자취를 감추셨더라고요. 부도 처리가 나고 사무실까지 다 정리하고 나더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자신의 사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제게 있다고 하고는 두 번 다시 서로 보지 말고 지내자고 말하고는 사라졌죠. 시어머님의 폐물과 금고 속에 있던 현금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야무지게 챙겨서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냥 독립자금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말이죠. 저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두 분의 뜻을 결국 따르기로 했죠. 물론 마음 먹고 아주버님과 형님을 찾겠다고 한다면 일도 아니겠죠. 외삼촌이든 친정아버지든 어느 쪽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저와 남편은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은 갑갑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장남이라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다만 어디선가 이 방송을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듣고 계신다면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네요. 절대로 집에 들어오실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두 분이 버리듯이 두고 간 아이는 저희 집에서 잘 크고 있으니 나중에 자식이 보고 싶어서 왔다는 등의 헛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시길. 그리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자식까지 버리고 간 그 대가는 꼭 치르시길 바란다고 말이죠.